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 주린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업 6가지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영상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약간의 설명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미국 주식 주린이들이 무조건 거쳐가는 종목들이 진짜 딱 6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식을 딱 시작하시면 삼성전자부터 접하시게 되고 주변에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서비스들을 주로 살펴보게 되죠. 근데 미국에서는 파망이라고 부르는 6가지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사실 글로벌 트렌드를 살펴보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6가지 기업은 이 6가지 기업에 투자를 하든 말든 간에 굉장히 주요하게 살펴보셔야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입문자 버전 또 설명을 굉장히 저렴하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해 오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재탕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대신 재탕을 조금 더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려보고 그 다음에 기업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다음에 이 주식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뒤에 조금씩 붙여서 설명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 그냥 딱 봐도 애플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 가장 친숙한 기업이기 때문에 구글, 페이스북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넷플릭스 중간에 껴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렇게까지 6개에 대한 기업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려볼 건데 사실 넷플릭스의 경우는 사실 조금은 여기 6개 안에 들기에는 애매해요. 규모 측면에서도 좀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주식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포함을 해서 파망이라고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애플이 얼마나 큰 기업이냐면 요거만 알면은 볼 수 있거든요. 애플의 현재 시가총액이 한 2,500조 정도가 돼요. 2,500조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의 시가총액이 2,500조가 안 돼요. 그래서 1애플 이퀄 1코리아라는 정말 기적의 시가총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가 그냥 한국이랑 똑같은 거예요. 한국 전체랑.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아이폰을 필두로 모바일 시장에서 수익성 1등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매출하고 수익성하고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매출은 물론 안드로이드 쪽이 훨씬 높습니다. 기기 판매량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근데 수익은 원가에다가 가격에서 원가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비싸게 팔고 코스트를 최대로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애플이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은 애플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전략들 최근에 추가하고 있는 전략들을 살펴보면은 최근에는 아이패드 라인 쪽 굉장히 보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맥북이라든지 액세서리 아니면 반도체 설계 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확장을 하다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는 건 약간 19년도 스타일, 20년도 스타일 같고 이제는 다시 반도체 쪽으로 조금 가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이거는 아직 확실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긴 어렵고 그냥 전체적으로 애플을 보실 때 막힌 생태계를 정말 잘 활용한 폐쇄된 생태계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21세기형 기술 기업들은 전부 다 연결성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제품은 요거랑 연결이 된다, 저거랑 연결이 된다. 요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거를 포인트로 잡고 성장을 해 나가는데 애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 소프트웨어는 애플 하드웨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희한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막힌 생태계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즉 경쟁사들의 경우는 안드로이드 OS의 경우 구글이 오너죠. 구글이 가지고 있는 삼성도 쓸 수 있고 픽셀도 쓸 수 있고 화웨이도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윈도우 OS도 삼성도 쓸 수 있고 HP도 쓸 수 있고 델도 쓸 수 있고 레노버 노트북에도 다 들어가는 게 윈도우즈죠. 근데 이제 애플은 이게 안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맥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은 다음 기기에서도 맥을 사야 하는 호환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다음에도 맥을 사는 어느 정도 강제성이 부여가 되고 물론 요즘엔 호환이 많이 되고 있어서 예전만큼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번 앱등이는 영원한 앱등이가 되는 이유가 이러한 애플 기기 간의 호환성, 애플과 타 기기 간의 호환성은 별로라는 점 때문에 이런 강제 로얄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쇄된 시스템을 정말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교묘하게 연결성을 요구하는 추가적인 제품들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액세서리 라인을 살펴보시면은 에어팟이라든지 애플 워치 이런 것들을 출시하고 계시고 전자제품의 경우는 아이패드도 사실 확장된 전자기기라고 볼 수 있죠.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애플 뮤직, 아케이드, 애플 TV 이런 것들을 좀 강제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더불어 마케팅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브랜딩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으로 애플 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소속감을 부여하는 그런 특이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버렸고 요거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는 애매하니까 이거 과거 영상 애플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거
요거 보시면 스타벅스 입점권이 맥북이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이러한 소속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 버전으로 애플을 설명을 하자면 모든 애플 로고, 애플 OS, 애플 감성을 붙여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잘 팔려요. 이게 애플입니다. 이제 알아야 하는 이유인데 그냥 모바일 생태계에 거의 독재자급이에요. 말 한마디에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정말 빠이할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IDFA 체인지가 있었어요. 애플 기기를 이용해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이제 소비자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애플이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면은 광고를 제공하고 있는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완전 광역 데미지를 생태계에다 입혀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잘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사용량도 얘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은 그 화면 판넬도 사용량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전자기기 전체적인 부품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바이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사용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확장성이 또 깡패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서 다른 기기 간 확장성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애플 기기 간 확장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냥 새로운 전자기기를 만들고 어느 정도 확장성, 호환성을 제공을 하면은 그냥 다음 사람들은 그냥 애플 기기를 사게 됩니다. 이게 전자기기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눈치를 보게 되겠죠. 더불어 아날로그 제품들 만드는 회사들까지도 이제 눈치를 보는 추세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애플 워치가 생기고 나서는 뭐 30만원, 50만원대 시계를 살 바에는 그냥 애플 워치를 사니까 그쪽 시장은 전부 다 파괴가 돼버렸겠죠. 그런 독재자적인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셔야 하는 기업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검색 엔진 1등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검색 시 상단 노출이 되는 공간을 광고판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구글 애드를 검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구글 애드 광고가 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애드라고 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거를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구글이 구글한테 이제 돈을 지불하게 되는, 뭐 광고주가 구글한테 돈을 지불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광고주들과 사용자들을 이어주는 광고 플랫폼이에요. 사실은 광고주도 얘네 고객이고 사용자도 얘네 고객인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고, 이게 재밌는 게 여기 그냥 웹사이트 링크만 걸어줬는데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더 나아가면은 AI를 이용해서 요걸 얼마나 더 잘 매칭을 잘 시켜줄지, 또는 뭐 광고 서비스 최적화된 정말 화려한 기술들이 많은데 요거는 뭐 자세한 내용이니까 패스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기고, 유튜브가 진짜 구글의 약간 다크호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플랫폼에 어쨌든 1등이라고 볼 수 있고, 5초 스킵 광고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광고 역시 뭐 제공을 하고 있으면서 광고가 비즈니스 모델이라 볼 수 있고, 아니면 유튜브 프리미엄 있죠. 프리미엄도 얘네들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요거 규모도 상당해요. 구글과 비슷하게 광고 플랫폼식으로 운영을 해서 광고주들과 고객을 이제 이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 사기라고 보는 이유는 콘텐츠 플랫폼이라서 이 1등이라는 위치가 한층 더 사기성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플로우를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일단 저 같은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럼 콘텐츠 수가 누적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제작을 하고 했다가 이게 증발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누적이 돼요. 누적이 되니까 이렇게 쌓이겠죠, 계속. 그래서 누적이 되고, 그러면은 요 누적된 콘텐츠를 보기 위해 시청자 수가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 영상들마다 붙일 광고의 지면 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지면 수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광고 단가가 떨어지게 되고, 광고 단가가 떨어지면은 광고주의 관심이 증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ROI가 높아지니까, 투자 대비 광고비 지출 대비 효율이 높아지게 되죠. 광고 지면이 증가하면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광고 매출이 결론적으로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고 매출을 크리에이터들한테 나눠주고 유튜브가 어느 정도 가져가니까 요거를 노리고 또 크리에이터 수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 또 다시 여기 1번으로 돌아오게 되고, 요게 뺑글뺑글 돌면서 유튜브는 알아서 그냥 가만히만 냅둬도 엄청나게 규모가 커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도 그냥 유튜브라든지 구글에 다는 거 말고도 애드몹, 애드센스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애드몹은 애플리케이션들의 광고를 달아주는 서비스예요. 요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게임하다가 갑자기 광고 뜨는 거 있잖아요. 요거 구글이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 개발자는 앱을 개발하고 구글 애드몹을 설치를 하면은 광고 매출을 조금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거 유튜브랑 좀 비슷하죠? 유튜브랑 비슷하고, 그다음에 애드센스는 웹사이트에다 광고를 달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웹사이트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애드센스를 설치하면은 구글이 그냥 그 광고 매출의 일부를 분배를 해주는 서비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광고 1등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도 요즘에 굉장히 밀고 있는데 아직은 적자 사업이고, 저는
뭐 확실한 뚜렷한 구글 클라우드의 강점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아직은 경쟁력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에 비해서는 애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오늘 주린이들, 투린이들을 상대로 설명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아주 간단한 메타포를 드리려고 해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기를 쓰려고 집에 발전기를 설치해 두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 지금 컴퓨터를 쓰는데 집에 컴퓨터 본체를 항상 설치를 해두잖아요. 미래에는 요 본체가 없어질 거라는, 본체를 집에 냅두지 않고 본체는 여기 구글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 할 수 있는, 여기서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서 컴퓨팅하고 데이터를 받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될 거다라는 게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3등이어서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3등은 유지할 것 같아요. 지수익 등 협업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일하는 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뭐 나중에 경쟁력이 조금 보인다 싶으면은 추가하면 되니까 아직까지는 패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요 경쟁력 측면에서는. 다음에 이제 구글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미 설득이 되셨을 것 같은데, 광고 시장의 1인자예요. 그러니까 광고 플랫폼계의 1인자예요. 요 광고 구조를 보시면은 애드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드 네트워크를 구글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약간 병목 현상이 보이죠? 광고주들은 많고 고객들도 많은데 얘네들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뿌리는 구조, 그러니까 얘네들이 없어지면은 이 생태계가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지위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광고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제품 및 서비스를 팔 때마다 무조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회사가 제품을 개발을 했어, 소비자들한테 우리 제품 개발했다고 알려야 돼. 그럼 무조건 광고를 맡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은 매출의 몇 %를 무조건 광고료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타 기업들, 다른 기업들 아니면 이런 광고주들의 매출이 상승을 하면은 구글 매출도 연동돼서 상승된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기업들 아니면 경제가 성장을 하게 돼서 규모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은 구글의 매출도 자동으로 약간 연동돼서 늘어나는 효과를 노려볼 수 있다. 더불어 플랫폼으로 갈아타기를 성공을 좀 했어요. 구글이 그러니까 아직도 1인자긴 한데 더 이상 모을 유저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거 좀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 사람들 다 쓰는데 어떻게 더 많은 고객을 모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더 많은 시간을 뺏고 있죠, 소비자들의.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플랫폼 갈아타기가 성공을 했다고 저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은 조금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SNS의 독점이고 메신저 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메신저. 한국의 경우 요 왓츠앱 메신저를 안 보시는데 그냥 글로벌판 카카오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KT 같네. 카카오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강점이 사람들이 현재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페이스북은 실시간으로 관찰을 가능하고 이거를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정보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매우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은 너가 쓰니까 나도 써야 한다 라는 개념이고, 요거는 차세대 SNS 플레이어들이 침입이 정말 어려워져요. 왜냐면 나도 쓰고 얘도 쓰고 여기 안에 묶여 있는데 새로운 플랫폼이 오면은 최소 요거 두 쌍을 가져가야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두 쌍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을 일부는 가져가 놓고 냅둬야 되는데 요게 사실상 페이스북이 편하니까 그냥 페이스북을 저는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사실 광고 모델이어서 추가적으로 할 얘기는 없어요. 하는 일은 구글이랑 거의 비슷하고 유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광고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구글도 똑같아요. 광고 효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광고 효율을 더욱더 높여주는 측면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클릭할 만한 광고만 그냥 선별적으로 페이스북이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앞에 구글에서 설명하면 너무 오버로드 될 것 같았는데 광고 클릭하거나 아니면 광고를 시청하거나 아니면 광고로 제품을 구매 시 과금하는 모델까지 cost per action이라고 하는 모델까지 도입을 해놓고 있고, 요거면은 광고주도 윈이고 페이스북도 윈인 구조죠. 광고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을 벌 때만 얘한테 돈을 지불하는 구조, 요런 게 형성이 되니까.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방향성은 이커머스하고 메타버스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보여요. 페이스북 샵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샵으로 온라인 상점을 차릴 수 있게 하고, 요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처럼 아니면 메신저하고 왓츠앱으로 고객 대응을 할 수 있게 챗봇 같은 거를 메신저하고 왓츠앱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제품 탐색 과정이라고 적어놨는데 요건 광고죠. 광고로 제품을 접하는 단계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까지 페이스북이 전부 다 먹겠다. 원래는 페이스북이 요만큼 하고 여기에서 사람들을 다른 상점들로 보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요 상점도 다 자기네들이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되면은 의미가 있는데 좀 이거는 쇼피파이하고 조금 직접적으로 대립을 할 것 같아요. 더 조금 애매한 쇼피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랑 대립을 하게 될 것 같고, 메타버스는 뭐 저커버그 CEO 저커버그 아저씨가 맨날 나와가지고 이 차세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점 찍어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큘러스라는 VR 기기 플랫폼을 지금 인수를 했고, 예전에 인수했고, 그다음에 콘텐츠 기업들을 정말 다수 인수하고 있어요. VR 게임 콘텐츠들. 그다음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을 VR 기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VR로 넘어간다고 이 아저씨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요거는 솔직히 저는 확신은 없는데 뭐 요거는 되면은 잭팟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저는 VR까지는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SNS가 너무 사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네트워크 효과가 강력해요. 그러니까 한 명만 두 명만 있을 때는 한 번에 그 작용만 일어나잖아요. 얘하고 A하고 B만 연락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5이 되면은 요렇게 늘어나고 경우의 수가 그냥 막 무한정으로 늘어나게 돼서 이게 네트워크 효과인데, 요거가 이미 이게 몇억 명이 들어와 있다, 10억 명이 넘게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데로 최소 10억 명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구글과 비슷하게 기업의 매출과 연계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경제 성장률 이상의 성장은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넷플릭스를 살펴봐야겠죠. 초반에는 영화나 드라마 판권을 빌려서 스트리밍을 제공을 하는 약간 중개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가 이제는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서 스트리밍을 해주고 있죠. 크라운이라든지 아니면 위쳐 아니면 루핀 이런 것들 직접 만들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스라고 불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플랫폼에서만 요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애플이랑 좀 비슷하죠. 생태계를 가둬두는 형태. 그다음에 스케일과 구조가 좀 사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넷플릭스를 과소평가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숫자뿐인 별거 아닌 건데 그냥 너무 커요. 얘네들 덩치가. 현재 2억 명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억 개의 계정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최소 4억 명이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부부가 둘이서 살고 있는데 넷플릭스를 각자 결제하진 않을 거잖아요. 5인 가족이 있다고 해도 계정을 한 개만 쓸 거고, 그래서 대충 2 곱하면 4억 명 이상이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규모를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구독 기반 비즈니스여서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달 구독료를 이렇게 지불을 해요. 그러면 넷플릭스는 제작 비용을 다른 회사들한테 지불을 하고 영화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유튜브랑 비슷하게 영화가 계속 누적이 되죠. 누적이 되면은 카탈로그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카탈로그가 증가를 하면은 요분들이 더 증가를 하게 되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진 카탈로그를 보고 들어오려고 하겠고, 그럼 구독료가 증가를 하고 제작 비용이 증가를 하고 영화 제작 수가 증가를 하고 카탈로그가 더 증가를 하고, 요 사이클이 계속 돌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유통기한이 무한인 자산을 만드는 공장이 넷플릭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저는 좀 미니 버전의 애플이 보이거든요. 그냥 콘텐츠계의 애플, 걸어 잠군 생태계의 모습이 조금 보여요. 콘텐츠는 심지어 계속 쌓이는 구조여가지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후발 OTT들은 정말 경쟁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OTT는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해주는 기업들을 OT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1번 장점이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부처 팔기를 이미 잘 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영화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만 했었는데 어느 순간 다큐멘터리하고 애니도 하더니 그 다음에 게임까지도 이번에 확장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떤 콘텐츠 포맷이라도 얘네들은 넷플릭스에다가 그냥 박아다가 팔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생태계를 구축해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2021년도에 조금 성장이 딱 봐도 둔화가 돼 있는데, 저는 2020년도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평균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그냥 평균 치면 요거 나와서 그냥 평균만큼 성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정말 한 개의 기업만 살 수 있다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살 정도로 사랑을 하고 있고, 제 포트폴리오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은 친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기업용 컴퓨팅의 1인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영역을 보는지에 따라 가지고 1인자가 살짝씩은 바뀔 수 있는데, 어쨌든 총 통틀어 보면은 총 점수로 내서 계산을 해보면은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저라고 부르는, 이거는 기업용 컴퓨팅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다이나믹스라든지 파워라든지 오피스는 다들 알고 계시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 아니면은 파워 플랫폼은 이런 것들, 아니면 다이나믹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SNS 비스무리한 것까지 링크드인이라고 제공을 하고 있고 얘는 유튜브 매출보다도 매출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보셔야 하고 그다음 깃허브라는 개발자 용 약간 SNS 비슷한데 뭐 버전 관리라든지 뭐 그런 협업할 수 있는 툴을 인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얘네 둘 다 인수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거예요. 요거는 다 몰라도 되는데 기업이 필요한 모든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전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침투를 세게 하고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갑자기 뜬금 게이밍 하는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이밍 사업이 조금 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엑스박스 매출이 이번 연도에 11년 달러가 넘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라면 카카오 연매출이 4조 원이거든요. 이번에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4조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1 엑스박스 이퀄 2.5 카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는 엄청나게 크고 그다음에 게임 구독 모델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고 요거 반응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게임 패스. 그래서 게임계의 넷플릭스 느낌으로 조금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 게이밍 출시 등 클라우드 인프라를 조금 알뜰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측에서 지금 엑스박스가 우위에 있으니까 요거 다음에도 소비자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현재는 비즈니스 쪽에서만 놀고 있지만 그런 기대도 약간은 하고 있고 근데 요것보다도 가장 알아야 되는 거는 전부 다 비즈니스 사이드에 있습니다. 먼저 붙여 팔기라든지 더 비싸게 팔기를 정말 잘합니다. 한 개 사면 1달러, 3개 사면 2달러, 5개 사면 3달러 이런 식의 뭐 붙여 팔기를 잘하시고 이번 버전은 1달러, 다음 버전은 1.5달러 이런 식으로 가격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잘합니다. 더불어 점점 호환성이 가비되고 있어요. 너무나도 호환성이 좋아지고 있어요. 애플의 경우는 소비자들의 약간 기기간 호환성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막 부서 간 호환성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부서들이 마케팅 부서가 있고 R&D 부서가 있는데 얘네들이 협업을 하고 얘네 데이터를 써야 될 상황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호환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요 호환성 관련된 거는 요거가 조금 다 전부 다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이거는 이전 영상에 있으니까 요거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보러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오피스에서 파워 앱스를 연결하고 다이나믹스를 연결하고 애저를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된다는 거죠. 자, 아마존 마지막에 6번째 주인공입니다. 그냥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커머스와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을 하는데 여기 둘 다 1등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클라우드 한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은 2등하고 3등인데 아마존은 1등입니다. 그러면 이커머스는 그냥 쿠팡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 얘는 특이하게도 승자 독식이 가능하다는 얘네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예시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마트를 보세요. 그러면은 이마트는 물리적인 매장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마트 매장이 여기 있고 우리 집이 여기 있어. 근데 여기에 구멍가게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여기 가죠. 가까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가 아무리 있어도 이런 작은 상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커머스는 거리와 관계가 없어지죠. 이런 개념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고 싶은 물건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소비자들은 먼저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물건을 파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아마존에서 찾을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산업인데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의 창시자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하고 지금 현재 1등을 지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AWS라고 부르죠. 아마존 웹 서비스. 그러니까 과거 기업들의 건물 또는 사옥에는 이렇게 생긴 서버실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뭐 전산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귀중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고객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런 데에다가 다 저장을 해놨었는데 이제는 그게 전부 다 아마존으로 갔다는 거죠. 이거 사실 아마존 AWS 데이터 센터 내부를 사진을 찍은 거래요. 그래서 요거는 클라우드 설명은 조금 복잡해가지고 클라우드 ETF 설명을 조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위에 카드로 넣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존을 알아야 하는 이유, 그다음에 이커머스와 클라우드 둘 다 연 10% 이상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코로나로 수혜까지 봤어요. 근데 문제는 이커머스로 한번 가고 나면은 오프라인 소매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약간 지배적인 의견들이 있거든요. 더불어 클라우드도 한번 데이터를 다 여기다 옮겨놨는데 다시 일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 영역이고 성장까지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두 영역에서 1등하는 것 자체가 너무 사기죠. 이커머스는 승자 독식이 굉장히 가능한 영역이에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굳이 1등 외에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끼워 팔기를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프라임이라는 프라임
멤버십으로 프라임 하나만 구독하면은 빠른 배송도 해주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영상도 볼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볼 수 있고, 게임도 볼 수 있고, 이런 콘텐츠들 전부 다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정도로 사기적인 기업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필수적으로 아셔야 하는 기업 6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흥미로운 내용들이 조금 있었나요? 제 생각에 기존 구독자분들께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았을 것 같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영상을 조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유익하고 흥미롭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영상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